시어머니 말순이 최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시어머니 며느리의 충격적인 통화 내용은 무엇일까요? 시어머니 충격 반전 이야기 시작합니다. 뽕작가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계신 곳으로 재물운과 행운이 찾아갑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평창동의 오후였습니다. 으리으리한 2층 저택의 거실 통창으로 빗줄기가 들이치고 있었지만 집안의 공기는 밖보다 더 차갑고 스산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인 말순 씨는 7순이 넘은 노인입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동대문 시장 바닥에서 허리띠 졸라매며 시작해 이제는 강남에 빌딩 2채를 가진 수백억 자산가가 되었지요. 하지만 지금 그녀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낡아 빠진 회색 가디건에 보풀이 인 양말, 그리고 퀭한 눈동자. 그녀는 주방 식탁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며느리가 던져주고 간 빵 조각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방 한복판에서는 고소하고 기름진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최고급 한우 등심이 프라이팬 위에서 치익 소리를 내며 익어가고 있었거든요. 버터 향이 코를 찌르자 말순 씨의 위장이 꼬르륵거리며 요동을 쳤습니다. 아침부터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 고기 냄새가 참 좋구나. 나도 한 점만.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싱크대 앞에 서 있던 며느리 연진이 뒤를 확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방금 구운 고기가 담긴 접시가 들려 있었지요. 하지만 그 접시는 식탁이 아닌 바닥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이건 우리 코코 줄 거예요. 코코가 요새 입맛이 없어서 최고급 2플러스 한우 아니면 입에도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연지는 바닥에 놓인 개밥 그릇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한우를 쏟아부었습니다. 갈색 푸들 한 마리가 꼬리를 세차게 흔들며 달려와 고기에 코를 박고 허겁지겁 먹어치우기 시작했지요. 쩝쩝거리는 소리가 적막한 주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연지는 그 모습을 사랑스럽다는 듯 바라보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코코 잘 먹네. 그래, 많이 먹어. 누구처럼 밥값도 못하면서 축내기만 하면 안 되지. 누구처럼? 그 말이 말순 씨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며느리는 냉장고 문을 거칠게 열더니 유통기한 날짜가 흐릿하게 지워진 우유 한 팩을 식탁 위에 쾅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거기 빵 있잖아요. 우유랑 대충 드세요. 저녁에는 친구들 모임 있어서 나가봐야 하니까 저 찾지 마시고요. 아, 그리고 제발 밥 먹고 흘리지 좀 마세요. 노인네 냄새 배는 거 진짜 질색이니까. 말순 씨는 떨리는 손으로 우유팩을 집어들었습니다. 팩 입구에는 하얗게 굳은 우유 찌꺼기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냄새를 맡아보니 시큼한 악취가 훅 끼쳐왔습니다. 상한 게 분명했습니다. 아가, 우유가 상한 것 같은데. 아우, 진짜. 유통기한 하루 이틀 지난 거 가지고 유나는 냉장고에 넣어뒀는데 상하긴 뭐가 상해요? 정 싫으면 마시지 마세요. 배가 불렀네, 배가 불렀어. 연지는 신경질적으로 행주를 집어 던지고는 획 돌아서서 거실로 나가버렸습니다. 말순 씨는 눈물이 핑 도는 것을 억지로 참았습니다.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3년, 그 3년 동안 이 집은 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아들이 살아있을 때만 해도 싹싹하고 애교 많던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죽고 시어머니인 자신에게 남은 재산이 많다는 걸 알면서도 연지는 교묘하게 학대를 시작했습니다. 밥을 굶기거나 상한 음식을 주는 건 예사였고 겨울에는 보일러를 꺼버려 냉골에서 자게 만들기도 했지요. 말순 씨는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곰팡이가 살짝 핀 식빵 끝부분을 떼어 입에 넣었습니다. 모래를 씹는 듯 서걱거리는 식감과 함께 목이 메어왔습니다. 우유는 도저히 마실 엄두가 나지 않아 수돗물을 틀어 한 컵 들이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윗배를 칼로 쑤시는 듯한 통증이 다시 시작된 것은 최근 들어 소화가 안 되고 등까지 뻐근하게 아파오는 증상이 계속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며느리 눈치를 보느라 체한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통증의 강도가 달랐습니다.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말순 씨는 식탁을 붙잡고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병원에 가봐야 했습니다. 아가, 나 병원 좀 다녀오마. 속이 너무 아파서. 거실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을 보고 있던 연지는 쳐다보지도 않고 손만 휘저었습니다. 가시든가요? 병원비는 어머니 카드로 하세요. 제 카드 쓰지 마시고요. 말순 씨는 우산을 챙길 힘도 없어 비틀거리며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온몸을 적셨지만 뱃속에서 타오르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대학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그녀는 죽은 아들의 이름을 속으로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병원의 하얀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영겁처럼 느껴졌습니다. 진료실 밖 대기 의자에 앉아 있는 말순 씨의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말순님 들어오세요. 간호사의 호명에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모니터 화면을 심각한 표정으로 응시하다가 안경을 고쳐 쓰고는 말순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연민과 곤혹스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환자분, 보호자분은 안 오셨습니까? 혼자 오셨나요? 네. 며느리는 바빠서 저 혼자 왔습니다. 괜찮으니 말씀해 주세요. 무슨 병입니까? 의사는 한참 동안 뜸을 들이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췌장암입니다. 그것도 이미 간과 복막까지 전이된 말기 상태라 수술은 불가능합니다.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차단된 듯 귀가 멍해졌습니다. 췌장암, 말기, 드라마에서나 보던 단어들이 내 현실이 되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럼 얼마나 살 수 있습니까? 항암 치료를 받으신다면 통증 조절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길어야 3개월, 짧으면 한 달입니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실지 정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3개월, 수백억의 재산을 쌓아두고도 이제 남은 시간이 고작 90일이라니. 말순 씨는 허탈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평생 돈 버느라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가보고 아들이 죽은 뒤에는 며느리 눈치 보며 찬밥 신세로 살았는데 이제 죽을 날만 받아놓은 처지가 된 것입니다. 병원 문을 나서자 비는 더 거세게 퍼붓고 있었습니다. 말순 씨는 우산도 쓰지 않은 채 비를 맞으며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액체가 얼굴을 타고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죽음이 코앞에 닥치니 두려움보다 억울함이 사무쳤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했나? 내가 무엇을 위해 그토록 치열하게 살았나?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젖어 자꾸만 미끄러졌습니다. 삐비빅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따뜻한 온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하지만 그 온기를 느낄 새도 없이 날카로운 목소리가 날아들었습니다. 아, 진짜. 어머니, 비 다 맞고 들어오신 거예요? 현관 물바다 된 거 안 보이세요? 연진이 질색하는 표정으로 분무기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치익. 그녀는 말순 씨의 얼굴과 몸을 향해 정체불명의 액체를 마구 뿌려댔습니다.
알코올 냄새가 진동하는 소독약이었습니다. 병원 갔다 왔으면 균 덩어리 달고 온 거나 마찬가지인데 씻지도 않고 어딜 들어와요? 냄새나 죽겠네, 정말. 차가운 소독약이 눈에 들어가 따가웠지만 말순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에게 자신은 그저 더러운 균 덩어리, 빨리 치워버려야 할 쓰레기일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말순 씨의 내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솟았습니다. 그것은 분노였습니다. 평생 참고만 살았던 며느리의 학대를 묵묵히 견뎌왔던 그 인내심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순 씨는 소독약을 뿌려대는 연진의 팔을 낚아채듯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퍽 소리와 함께 분무기가 바닥으로 떨어져 뒹굴었습니다. 연진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소리쳤습니다. 이 노인네가 미쳤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말순 씨는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예전에 주눅든 시어머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짐승이 내뿜는 서늘한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나 죽는단다. 뭐라고요? 췌장암 말기란다. 의사가 길어야 3개월이래. 이제 속이 시원하냐? 내가 그렇게 바라던 대로 내가 곧 죽어준다니까. 말순 씨는 악에 받쳐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서름이 폭포수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집안이 떠나가라 울려 퍼지는 시어머니의 고함에 연진은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놀람과 당황으로 일그러져 있던 연진의 얼굴이 기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입꼬리가 미세하게 떨리더니 이내 눈동자가 빠르게 좌우로 굴러갔습니다. 그것은 슬픔이나 충격이 아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거대한 계산기가 맹렬하게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3개월, 시한부, 수백억 재산, 연진의 눈빛에서 경멸과 짜증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섬뜩할 정도로 차분하고 탐욕스러운 광기가 들어찼습니다. 연진은 바닥에 떨어진 분무기를 발로 툭 차버리고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젖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순 씨의 젖은 다리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암이라니요. 오진일 거예요. 네. 제가 어머니를 어떻게 보내요? 방금 전까지 소독약을 뿌려대던 여자가 맞나 싶을 정도의 소름 끼치는 태세 전환이었습니다. 연진은 고개를 들어 말순 씨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말순 씨는 보았습니다. 며느리의 입가에 스쳐 지나가는 억지로 감추려 해도 새어나오는 비릿한 미소를.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살릴게요.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어머니, 제가 꼭 살려낼게요. 그러니까. 연진의 목소리가 뱀이 기어가듯 끈적하게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유언장은 아직 안 쓰셨죠? 다음 날 아침 눈을 뜬 말순 씨의 코끝에 닿은 것은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아닌 고소하고 진한 참기름 향이었습니다. 꿈인가 싶어 눈을 비비며 몸을 일으키려는데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연진이 들어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표독스럽게 소독약을 뿌려대던 그 여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그녀의 얼굴에는 화사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쟁반이 들려 있었지요. 갓 쑤어낸 전복죽과 정갈하게 담긴 물김치, 그리고 따뜻한 보리차였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속은 좀 어떠세요? 밤새 앓으시는 소리가 들려서 제가 한숨도 못 잤지 뭐예요. 연진은 쟁반을 협탁에 내려놓고는 자연스럽게 침대 곁에 앉아 말순 씨의 이마를 짚었습니다.
서늘하면서도 부드러운 손길. 말순 씨가 멍하니 쳐다보자 연지는 숟가락으로 죽을 떠서 후후 불어 입가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완도에서 직송한 전복이에요. 내장이 몸에 좋다고 해서 듬뿍 넣었어요. 아, 뜨거울라. 조심해서 드세요. 말순 씨는 홀린 듯 입을 벌렸습니다. 부드러운 죽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오랫동안 비어있던 위장이 따뜻한 온기로 채워졌습니다. 어제 씹던 모래 같은 식빵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맛이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진 말순 씨를 보며 연지는 휴지를 뽑아 입가를 톡톡 닦아주었습니다. 마치 갓난아기를 다루는 듯한 손길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집안의 풍경은 기기묘묘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연지는 다니던 직장에 3개월 휴직계를 냈습니다. 시어머니의 임종을 지키겠다는 구실이었지만 실상은 24시간 밀착 감시이자 효부 연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집안 곳곳에 붙어있던 먼지를 닦아내고 말순 씨의 침구리를 최고급 순면으로 싹 교체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지극정성의 이면에는 소름 끼치는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연진에게 말순 씨의 남은 수명 3개월은 시급으로 환산하면 수억 원이 넘는 고액 아르바이트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녀는 말순 씨의 대소변을 받아내는 일조차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암세포가 퍼지면서 말순 씨는 가끔 화장실에 갈 힘조차 없어 실수를 하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연지는 얼굴 한번 찌푸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사람이 아프면 그럴 수도 있죠. 제가 다 치울게요. 가만히 계세요. 연지는 능숙하게 기저귀를 갈고 물수건으로 말순 씨의 하체를 닦아주었습니다. 말순 씨는 수치심에 고개를 돌렸지만 연지는 콧노래까지 흥얼거렸습니다. 그러나 말순 씨의 시야가 닿지 않는 등 뒤에서 연지는 숨을 헙하고 참으며 입을 앙다물고 있었습니다. 똥 묻은 기저귀를 비닐봉지에 쑤셔 넣는 그녀의 손끝에는 경련이 일듯 힘이 들어가 있었고 눈은 희번덕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네 똥냄새는 왜 이렇게 지독해? 아우 씨, 100억이다. 이게 똥이 아니라 100억짜리 수표 덩어리다. 참자, 참아. 강남 빌딩이 코앞이다. 연지는 마음속으로 수백 번 주문을 외웠습니다. 화장실로 달려가 락스로 손이 벗겨질 때까지 씻어내면서도 거울 속 자신을 향해 넌 할 수 있어. 3개월만 버티면 넌 자유야라고 속삭였습니다. 연진의 연기력은 집 밖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동네 아주머니들이 많이 모이는 시간에 휠체어에 말순 씨를 태우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헬쑥해진 시어머니의 무릎에 담요를 덮어주고 쪼그리고 앉아 눈을 맞추며 다정하게 말을 거는 며느리의 모습. 그 아름다운 그림에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은 혀를 내둘렀습니다. 아이고, 저 집 며느리 좀 봐. 요새 저런 효부가 어디 있어? 친딸도 저렇게는 못해. 그러게 말이야. 시어머니가 복도 많지. 저렇게 착한 며느리를 두고. 칭찬 소리가 들릴 때마다 연진의 입꼬리는 겸손하게 내려갔지만 눈빛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반짝거렸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을 철저하게 이용했습니다. 동네 약국에 들러서도 마트에 가서도 그녀의 레퍼토리는 한결같았습니다. 우리 어머니 드실 거니까 제일 좋은 걸로 주세요. 가격은 상관없어요. 그녀의 효심은 순식간에 평창동 바닥에 소문이 자자하게 퍼졌습니다. 말순 씨의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갑작스러운 변화가 두렵고 의심스러웠습니다. 돈 때문에 저러는 거겠지라고 생각하며 마음의 문을 닫아 걸었지요. 하지만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한 달이 지나도록 연진의 헌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통증으로 끙끙 앓을 때면 연지는 졸린 눈을 비비며 달려와 밤새 다리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과 체온은 외로움에 사무쳤던 노인의 경계심을 서서히 무너뜨렸습니다. 어느 날 밤 마약성 진통제를 먹고 몽롱해진 상태에서 말순 씨는 자신의 발을 주무르고 있는 연진의 정수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힌 며느리의 이마를 보자 죽은 아들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래, 피 섞인 자식도 병수 바른 힘든 법인데 저 아이가 진심으로 뉘우친 게 아닐까? 내가 그동안 너무 모질게 대했던 건 아닐까? 죽음이 가까워지니 사람의 마음은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말순 씨는 그동안 자신이 움켜쥐고 있던 재산과 며느리에 대한 미움을 내려놓고 싶어졌습니다. 어차피 갈 때 가져가지도 못할 돈, 나 죽고 나서 저 아이가 고생하지 않게 해주는 것이 시어머니로서 그리고 떠난 아들에 대한 마지막 도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가, 말순 씨가 갈라진 목소리로 부르자 연진이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어머니. 아프세요? 진통제 더 드릴까요? 아니, 고맙다. 정말 고마워. 내가 너한테 참 못되게 굴었는데 이렇게 늙고 병든 나를 걷어줘서. 말순 씨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연지는 그 눈물을 닦아주며 세상에서 가장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어머니 딸이잖아요. 남편이 저한테 부탁하고 갔단 말이에요. 어머니 잘 모셔달라고. 저는 당연한 도리를 하는 거예요. 남편 이야기에 말순 씨는 오열했습니다. 연지는 흐느끼는 말순 씨를 품에 안고 등을 토닥였습니다. 말순 씨의 어깨 너머로 연진의 시선이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입모양은 소리 없이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지랄하네 진짜. 말순 씨는 그 차가운 속내를 까맣게 모른 채 품 안에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일 당장 변호사를 불러 유언장을 고쳐야겠다고. 이 착한 아이에게 내 모든 것을 남겨주겠노라고.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말순 씨의 병세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버거울 지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편안했습니다. 며느리의 극진한 간호 덕분에 생애 마지막이 외롭지 않다고 느꼈으니까요. 그날 밤도 말순 씨는 진통제 기운에 취해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깊은 밤 목이 타는 갈증에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가 넘은 시각. 집안은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며느리를 깨우기 미안했던 말순 씨는 링거 거치대를 지팡이 삼아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한 걸음 뗄 때마다 복부에 격통이 스쳤지만 마른 입술을 적시고 싶은 욕구가 더 컸습니다. 거실로 나가는 방문을 살짝 열었을 때였습니다. 어두컴컴한 거실 저편 소파에 누군가 앉아있는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희미한 스탠드 불빛 아래 연진이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자고 있을 시간인데 그녀는 한 손에 와인 잔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전화기를 귀에 바짝 댄 채 소곤거리고 있었습니다. 말순 씨는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앞에서 보여주던 그 공손하고 나긋나긋한 톤이 아니었습니다. 콧소리가 잔뜩 섞인 교태가 흐르는 목소리, 그리고 그 입에서 흘러나오는 단어들은 말순 씨의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자기야 아잉, 조금만 참으라니까.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어. 의사가 오늘 다녀갔는데 맥박이 약해졌대. 이번 주를 넘기기 힘들 것 같아. 말순 씨는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리며 귓가에서 북소리를 울려댔습니다. 응? 장례식? 당연히 화려하게 해야지. 그래야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효부였는지 기억할 거 아니야. 그리고 보험금 말이야. 그거 나오면 우리 바로 그 차부터 계약하자. 자기 갖고 싶다던 거. 말순 씨는 방문틀을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이 나무에 박힐 듯 파고들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바라는 줄은 알았지만 자기라니 남편이 죽은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다른 남자가 있었던 것인가? 그것도 모자라 내 목숨값을 담보로 그 남자와 희희낙낙하고 있다니. 하지만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연진이 깨르르 웃으며 내뱉은 다음 말이 말순 씨의 영혼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아, 맞다. 그리고 변호사 영감탱이가 내일 온대. 노인네가 드디어 유언장 고치려나 봐. 내가 아주 연기 대상감으로 울어줬거든. 강남 빌딩이랑 땅 전부 내 명의로 돌려놓고 나면 그땐 산소호흡기 떼버려도 아무도 모를걸. 그때였습니다. 말순 씨가 짚고 있던 링거 거치대가 미세하게 흔들리며 바퀴가 삐거덕 소리를 냈습니다. 아주 작은 소음이었지만 고요한 새벽 공기 속에서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누구야? 거실에 연진이 통화를 멈추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정확히 말순 씨가 서 있는 방문 틈을 향해 꽂혔습니다. 말순 씨는 황급히 문 뒤로 몸을 숨겼지만 이미 늦은 것 같았습니다. 접어, 접어, 접어. 맨발이 마룻바닥에 닿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발소리는 방문 앞에서 뚝 멈췄습니다. 말순 씨는 터져 나오려는 비명을 틀어막으며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문고리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기익. 문이 열리고 역광을 받은 며느리의 그림자가 침대 위로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하얗게 번뜩이는 연진의 눈동자가 방 안을 샅샅이 훑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 주무세요?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그녀의 손에는 아직 반쯤 남은 와인잔 대신 날카로운 과도가 들려 있었습니다. 사과를 깎아 먹으려던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인지 알 수 없는 그 칼날이 번뜩였습니다. 어머니, 안 주무세요? 서늘한 목소리와 함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연진은 한 손에는 과도를, 다른 한 손으로는 문고리를 잡은 채 방 안을 응시했습니다. 어둠에 적응된 그녀의 눈동자가 먹이를 찾는 맹수처럼 번뜩였습니다. 방 안은 쥐 죽은 듯 고요했고 침대 위 이불만이 불룩하게 솟아 있었습니다. 연진은 잠시 문가에 서서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규칙적이고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진은 천천히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과도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이불을 살며시 걷어내고 말순 씨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말순 씨는 깊은 잠에 빠진 듯 눈을 감고 입을 반쯤 벌린 채 자고 있었습니다. 링거줄이 엉켜있는 팔, 땀에 젖은 머리카락, 고통으로 찌푸려진 미간. 연진은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연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과도를 협탁 위에 툭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잠든 시어머니를 향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오래 살았잖아요, 어머니. 이제 그만 가세요. 자리 비워줘야 젊은 사람도 좀 살죠. 그녀는 말순 씨의 얼굴 위로 손을 뻗어 허공을 휘젓는 신용을 하다가 획 돌아서서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발소리가 멀어지자 감겨있던 말순 씨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녀는 자고 있지 않았습니다. 찰나의 순간 방문이 열리기 직전 침대로 몸을 날려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필사적으로 자는 척 연기했던 것입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뚫고 나올 것처럼 쿵쾅거렸지만 짐승 같은 생존 본능이 그녀를 살렸습니다. 말순 씨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방금 전 들었던 통화 내용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내 연남과 함께 내 목숨값을 계산하며 낄낄거리던 그 목소리. 나를 죽이고 보험금과 빌딩을 가로채 도망갈 계획을 세우던 그 표정.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지극정성으로 끓여주던 전복죽도, 밤새 주물러주던 다리도, 눈물 흘리며 내뱉던 어머니. 사랑해요라는 말도 전부 100억짜리 연극이었던 것입니다. 배신감보다 더 큰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이 집은 이제 안식처가 아니라 사형대나 다름없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었지만 암세포가 파먹은 몸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불 속에서 소리 죽여 우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울음 끝에 찾아온 것은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도끼였습니다. 평생 시장 바닥에서 산전수전 겪으며 살아남은 말순 씨의 야성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대로 죽을 수 없었습니다. 저 뻔뻔한 며느리년과 그 내연남이 내 피 같은 돈으로 호의호식하는 꼴을 보고 눈을 감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 내가 연기를 한다 이거지? 그렇다면 나도 장단을 맞춰주마. 누가 더 지독한지 한번 보자꾸나. 다음 날 아침 말순 씨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초점 없이 흐리멍덩하던 동공은 사라지고 기묘하게 풀린 듯 하면서도 어딘가 섬뜩한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연진이 아침상을 들고 들어오자 말순 씨는 허공을 향해 손짓하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어머 여보, 당신 언제 왔어? 아이고, 밥 먹었어? 내가 고등어 구워줄까? 연진이 멈칫하며 쟁반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며느리. 아버님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 그러세요? 어머, 얘는 무슨 소리니? 우리 영감 지금 저기 앉아 있잖아. 여보, 이리 와서 밥 먹어. 우리 아들 철수도 불렀어? 말순 씨는 죽은 남편과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벽을 보고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선망 증세였습니다. 말기 암 환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였지요. 연지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이내 입가에 회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드디어 노망이 났구나. 하늘이 돕는 하늘이 도와. 시어머니가 정신이 오락가락한다면 일 처리는 훨씬 쉬워질 것이었습니다. 유언장 작성도 자신의 뜻대로 조종하기 더 편할 테니까요. 연지는 걱정하는 척하며 의사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 상태가 이상하다고 보고하고는 뒤돌아서서 내연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빠 게임 끝났어. 노인네 벽 보고 대화해. 오늘 저녁에 파티하자. 그날 오후 연진이 외출 준비를 하며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이 말순 씨는 방 안에서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베개 밑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낡은 폴더폰을 꺼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스마트폰을 감시하고 있다는 걸 알기에 예전에 쓰던 폰을 몰래 충전해 두었던 것입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단축번호 1번을 꾹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가기도 전에 중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박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30년 지기이자 그녀의 모든 재산을 관리해 온 김 변호사였습니다. 말순 씨는 문 쪽을 힐끔 확인한 뒤 최대한 낮고 빠른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김 변호사, 지금 당장 와줘. 아무도 모르게 뒷문으로. 회장님? 목소리가 왜 그러십니까? 무슨 일 있으신가요? 시간 없어. 그년이 나가면 바로 들어와. 올 때 소형 녹음기랑 카메라 챙겨오고. 전화를 끄는 말순 씨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시간 싸움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침대에 누워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며 침을 질질 흘리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연진이 화려한 원피스 차림으로 방에 들어왔습니다. 진한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어머니, 저 잠깐 친구 좀 만나고 올게요. 죽 데워놨으니까 배고프면 드세요. 아, 그리고 누구 찾아오면 절대 문 열어주지 마시고요. 아셨죠? 말순 씨는 초점 없는 눈으로 고개만 끄덕거렸습니다. 응, 우리 철수 학교 갔니? 도시락 싸줘야 하는데. 아휴, 진짜. 다녀올게요. 연지는 혀를 차며 방을 나갔습니다. 현관문 도어록이 잠기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말순 씨는 벌떡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연진이 탄 택시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한 뒤 그녀는 비틀거리며 1층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김 변호사가 검은 가방을 들고 은밀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는 헬쑥해진 말순 씨의 몰골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회장님, 도대체 이게 무슨 꼴입니까? 며느리가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한 겁니까? 쉿, 조용히 해. 시간 없어. 김 변호사,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토시 하나 빠뜨리지 말고 적어. 말순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어젯밤 들었던 며느리의 통화 내용과 그동안 당했던 학대 사실을 낱낱이 털어놓았습니다. 김 변호사의 표정은 점점 굳어지다 못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건 범죄입니다. 당장 고소하고 유산을 한 푼도 주지 않겠다고 선언하시죠. 아니, 그렇게 하면 재미없지. 말순 씨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품 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내 김 변호사 앞에 내밀었습니다. 유언장이야. 새로 썼어. 김 변호사는 의아해하며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내용을 읽어 내려가던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회장님, 진심이십니까? 이렇게 하면 며느리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그래서 자네를 부른 거야. 이 유언장이 법적 효력을 갖게 완벽하게 공증해놔. 그리고 말순 씨는 김 변호사에게 손짓해 귀를 대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은밀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김 변호사의 얼굴에 당혹감과 함께 묘한 흥미로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역시 회장님답습니다. 그리고 이거 받아. 말순 씨는 김 변호사가 가져온 초소형 카메라와 녹음기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걸 집안 곳곳에 설치해줘. 거실, 주방, 그리고 내 방까지. 사각지대 없이 싹 다. 증거를 수집하시려는 겁니까? 증거? 아니, 이건 내 장례식장에서 틀어줄 추모 영상 소스야. 그년의 실체를 만천하에 까발려줄 아주 멋진 영화 한 편 만들어야지. 김 변호사는 숙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전문가의 손길로 집안 곳곳에 눈에 띄지 않게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곰 인형 눈알 속 화분 틈새, 액자 뒤편까지. 이제 이 집은 며느리 연진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거대한 스튜디오가 되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김 변호사가 돌아간 뒤 말순 씨는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몸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지만 정신만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현관문이 열리고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진이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내연남을 집까지 끌어들인 것입니다. 자기야, 여기 진짜 좋다. 이 집이 다 자기 거 되는 거야? 당연하지. 노인네 지금 방에서 시체처럼 누워 있어. 정신도 오락가락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줄도 모를걸?
와, 대박. 그럼 우리 오늘 여기서 파티하는 거야? 노인네 죽기 전에 미리 축하주? 두 남녀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방문 틈을 타고 넘어왔습니다. 말순 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거실 천장에 설치된 카메라가 저들의 역겨운 행태를 고스란히 담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래, 맘껏 즐겨라. 그 웃음이 비명으로 바뀔 날이 머지 않았으니 말순 씨는 눈을 감고 어둠 속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사냥을 앞둔 맹수의 잔혹하고도 여유로운 미소였습니다. 이제 쇼타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거실의 공기는 후끈하고 탁했습니다.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빈티지 와인의 코르크 마개가 퐁하고 따지는 경쾌한 소리가 정막을 깼습니다. 30년 전 남편이 사업 성공을 기념하며 사두었던 말순 씨가 아껴 먼지 하나 앉지 않게 닦아만 두었던 그 와인이었습니다. 붉은 액체가 크리스털 잔에 채워지는 소리는 마치 말순 씨의 피가 빠져나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건배, 자기야, 이 집 진짜 좋다. 평창동 뷰가 끝내주네. 그치? 저기 마당 보이지? 저기 다 밀어버리고 수영장 만들 거야. 늙은이 취향이라 정원 꼬라지하고는 촌스러워서 원. 내연남과 연지는 소파에 널브러져 낄낄거렸습니다. 최장한 말기 시어머니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은 마치 이미 집주인이 된 양 행세했습니다. 안방 문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던 말순 씨의 눈가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그녀는 허벅지를 꼬집으며 참아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더 확실하고 더 자극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말순 씨는 입가에 일부러 침을 묻히고 머리카락을 산발로 헝클었습니다. 그리고 기저귀만 찬 채로 방문을 벌컥 열고 거실로 기어나갔습니다. 바닥을 기어가는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는 짐승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밥 줘. 엄마 배고파. 갑작스러운 등장에 내연남이 기겁하며 소파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씨, 깜짝이야. 뭐야, 이 노인네. 왜 이러고 나와? 연지는 미간을 찌푸리며 와인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익숙한 듯 말순 씨에게 다가와 발로 툭툭 건드렸습니다. 어머니, 방에 들어가 계시라니까 왜 자꾸 기어 나오세요? 냄새나게 진짜. 아가, 철수야. 나 배가 고파. 밥 좀 줘. 말순 씨는 초점 없는 눈으로 연진의 다리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연진은 혐오스럽다는 표정으로 말순 씨의 손을 털어내더니 식탁 위에 있던 먹다 남은 치킨 뼈다귀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옛다 밥. 이거라도 뜯으세요. 아유, 진짜 노망이 나도 곱게 나야지. 오빠 봤지? 완전 맛이 갔어. 사람도 못 알아본다니까. 말순 씨는 바닥에 떨어진 뼈다귀를 집어드는 신용을 했습니다. 내연남은 그 모습을 보며 비릿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와, 진짜네. 대박이다. 이러면 유언장이고 뭐고 우리 맘대로 해도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당연하지. 내가 그래서 변호사한테 미리 말해놨어. 어머니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의사소통이 안 된다고. 대리인인 내가 다 처리하기로 했지. 연지는 쪼그리고 앉아 말순 씨의 귓가에 대고 또박또박 그러나 악마처럼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맛있어요? 많이 드세요. 그리고 빨리 죽어주세요. 그래야 이 집 팔아서 오빠랑 하와이 가죠. 알았죠? 그 순간 거실 천장 구석의 화재 감지기 램프가 아주 미세하게 깜빡였습니다. 김 변호사가 심어둔 초소형 카메라가 이 폐륜의 현장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말순 씨는 치킨뼈를 쥔 손에 힘을 주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래, 더 짖어라. 더 떠들어. 내 무덤을 내 입으로 파는구나. 다음 날 연진이 내연남과 함께 강남의 수입차 매장에 차를 보러 간 사이 김 변호사가 다시 집을 찾았습니다. 그는 밤새 녹화된 영상을 확인하고는 치를 떨었습니다. 회장님,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하시죠. 이 영상 하나면 존속학대죄로 구속시킬 수 있습니다. 말순 씨는 링거를 맞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칠 사이 그녀의 얼굴은 해골처럼 앙상해져 있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감옥? 감옥에 보내면 뭐해? 밥 주고 재워줄 텐데. 나는 그년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게 무너지는 꼴을 봐야겠어. 천국에 있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기분을 느끼게 해줘야지. 말순 씨는 떨리는 손으로 김 변호사가 가져온 서류 뭉치를 넘겼습니다. 최종 수정된 유언장이었습니다. 여기 도장 찍어. 김 변호사는 말순 씨의 인감을 받아 유언장에 꾹 눌러 찍었습니다. 붉은 인주가 선명하게 찍히는 순간 말순 씨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김 변호사, 부탁 하나만 더 하지. 내 장례식 아주 성대하게 치러줘. 그년이 상주 노릇하면서 신나서 날뛰게 멍석을 깔아주란 말이야. 그리고 발인 날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였을 때 그때 터트려.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뜻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돌아가고 난 뒤 말순 씨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이제는 깨어있는 시간보다 잠들어 있는 시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통증은 점점 더 심해져 마약성 진통제 없이는 숨조차 쉬기 힘들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비바람이 몰아치던 새벽이었습니다. 말순 씨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눈을 떴습니다.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이 그날이라는 것을. 흐릿한 시야 속에 화려하게 치장하고 잠든 며느리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마도 내연남을 만나고 늦게 들어와 골아떨어진 모양이었습니다. 말순 씨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협탁 위에 물컵을 밀어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이 새벽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아, 깜짝이야. 또 뭐야? 연진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일어나 불을 켰습니다. 그녀는 깨진 유리 조각을 보며 인상을 찌푸리고는 말순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진짜 가지가지 하시네요. 잠 좀 자게 가만히 좀 계세요, 제발. 말순 씨는 며느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눈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가엾은 것, 내 앞날이 훤히 보이는구나. 하지만 연지는 그 눈빛의 의미를 읽지 못했습니다. 그저 노망난 노인의 멍한 시선이라 생각했습니다. 왜요? 물 달라고요? 아휴, 내가 진짜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연진이 투덜거리며 새 컵을 가지러 나가려는 순간 말순 씨의 고개가 힘없이 옆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거칠게 이어지던 숨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앙상한 가슴의 오르내림도 멈췄습니다. 연진은 멈칫하더니 천천히 말순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손가락을 코 밑에 대어보고 목의 맥박을 짚어보았습니다. 뛰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식어가는 체온. 순간 연진의 입이 귀에 걸릴 듯 찢어졌습니다. 그녀는 환호성을 지르지 않기 위해 입술을 깨물어야 했습니다. 갔어? 진짜 갔어? 대박. 드디어. 연진은 춤이라도 추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바로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눈물을 짜내는 연습을 한 뒤 떨리는 목소리로
119와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흑흑, 여보세요? 119죠? 우리 어머니가 숨을 안 쉬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장례식은 말순 씨의 유언대로 초호화로 치러졌습니다. 대학병원 장례식장의 특실, 최고급 수의와 관, 끊임없이 들어오는 근조 화환들. 연지는 검은 상복을 입고 빈소를 지키며 찾아오는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곡을 하다가도 탈진한 척 쓰러지는 연기를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불쌍해서 어쩌나. 시어머니 수발드느라 몸이 반쪽이 됐네. 그러게 말이야. 저런 효부가 없지. 이제 고생 끝났으니 복 받을 거야. 조문객들의 칭찬이 쏟아질 때마다 연지는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 당연히 받지. 500억이라는 복이 넝쿨째 들어오는데. 빈소 구석에는 내연남이 검은 정장을 입고 앉아 연진과 은밀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두 사람의 머릿속은 이미 강남 빌딩을 리모델링하고 하와이 해변을 거니는 상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발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운구가 나가기 직전 김 변호사가 검은색 가방을 들고 빈소 중앙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장례가 엄숙해졌습니다. 유족과 친지들이 모두 모인 자리, 이제 유언장을 공개할 시간이었습니다. 연지는 짐짓 슬픈 표정으로 하지만 기대에 부푼 눈빛으로 김 변호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서 읽어. 이 영감탱이야. 전 재산을 사랑하는 며느리 박연진에게 상속한다고. 김 변호사는 안경을 고쳐 쓰고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를 뜯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그는 서류를 꺼내 펼치더니 건조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낭독을 시작했습니다. 고 박말순님의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연진이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본인 박말순은 사후 남기는 모든 재산, 즉 강남구 소재 빌딩, 두 채와 예금, 보험금을 포함한 총 500억 원 상당의 자산을. 김 변호사가 잠시 말을 멈추고 연진을 쳐다보았습니다. 연진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전액사회에 환원한다. 네. 연진의 입에서 멍청한 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장내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 재산은 한국독거노인 지원재단과 고아원 설립 기금으로 전액 기부한다. 연진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건 시나리오에 없던 내용이었습니다. 분명 어머니는 나를 믿었는데, 내가 그 고생을 했는데, 잠깐만요. 변호사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잘못 읽으신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저한테 주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제가 수발을 얼마나 들었는데. 연진이 악에 받쳐 소리를 지르며 앞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효부 코스프레고 뭐고 눈에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차가운 눈빛으로 흥분한 연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서류 한 장을 더 꺼내 들었습니다. 아, 물론 며느님 목도 있습니다. 고인께서 며느리 박연진 씨에게는 특별히 따로 남기신 게 있더군요. 연진의 표정이 순식간에 밝아졌습니다. 그럼 그렇지. 기분은 페이크고 진짜는 따로 있었구나. 뭔데요? 건물이에요? 아니면 땅? 김 변호사는 대답 대신 낡은 가죽 상자와 얇은 종이 한 장을 연진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던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자, 이게 고인이 며느님께 드리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다 같이 보시죠. 스크린에 불이 들어오고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치지직거리는 노이즈와 함께 화면에 나타난 것은 다름 아닌 며느리.
연진이 췌장암 걸린 시어머니의 밥그릇에 침을 뱉고 있는 적나라한 CCTV 장면이었습니다. 어머, 저게 뭐야? 세상에, 미친 거 아니야? 조문객들의 비명과 함께 연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하지만 놀라움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김 변호사가 연진의 손에 쥐어준 것은 다이소에서나 팔 법한 싸구려 액자에 낀 상장이었습니다. 상장 효부상. 윗사람은 돈에 눈이 멀어 시어머니를 기만하였으나 그 연기력이 가히 헐리우드 배우 뺨칠 정도로 출중하여 이 상을 수여함. 부상 현금 10만 원. 그리고 그 옆에는 신사임당 지폐 2장, 정확히 1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가 덜렁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다야? 연진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10만 원을 집어드는 순간 빈소 입구에서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연진 씨? 강남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입니다. 존속학대 및 유기치사, 그리고 보험 사기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형사들이 들이닥치자 장례식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연진의 손에서 힘없이 미끄러져 내린 봉투가 바닥에 떨어졌고 그 안에서 배춧잎 같은 10,000원짜리 10장이 팔랑거며 흩어졌습니다. 500억을 꿈꾸던 여자의 발밑에 떨어진 초라한 10만 원. 그것은 말순 씨가 며느리의 인생에 매긴 정확한 몸값이었습니다. 체포라니요? 제가 뭘 어쨌다고요? 이거 놓으세요. 저 영상 조작된 거예요. 저 노인네가 노망나서 혼자 쇼한 거라고요. 연진은 형사의 팔을 뿌리치며 악을 썼습니다. 머리카락은 산발이 되었고 방금 전까지 효부라 칭송받던 고상한 얼굴은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사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품에서 영장을 꺼내 연진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조작이요? 영상 분석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리고 여기 결정적인 증인이 한 분 더 계십니다. 형사의 눈짓에 김 변호사가 스크린 화면을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CCTV가 아니었습니다. 화면 속에 등장한 것은 다름 아닌 연진이 평소 거래하던 심부름센터 직원이었습니다. 네, 박연진 씨가 시켰습니다. 시어머니 약에 수면제를 타라고요. 그리고 그 췌장암 환자한테는 쥐약이나 다름없는 설탕물을 영양제라고 속여서 계속 먹이라고 했습니다. 빨리 죽어야 돈 나온다고. 장내에서 흡 하는 소리와 함께 경악 섞인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단순히 방치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죽음을 재촉했다는 사실에 조문객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연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져나갔습니다. 아니야. 아니라고. 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다 저 사람이 시킨 거야. 궁지에 몰린 연진은 덜덜 떨리는 손가락으로 구석에 서 있던 내연남을 가리켰습니다. 저 남자가 시켰어요. 재산 빨리 가로채려면 노인네 빨리 보내버려야 한다고. 나는 사랑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한 죄밖에 없어요. 순식간에 시선이 집중되자 구석에서 눈치만 보던 내연남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연진이 손가락질을 하자마자 벌레 씹은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이 여자가 미쳤나?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먼저 꼬셨잖아. 늙은 시어머니 죽으면 빌딩 생긴다고 꼬리친 건 너잖아. 야, 이 나쁜 자식아. 내가 하와이 가자며. 내가 벤츠 사달라며. 웃기지 마. 너 같은 독사 같은 년을 누가 좋아해? 난 그냥 엔조이였어. 알아? 경찰 아저씨, 전 아무것도 몰라요. 저 여자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한 겁니다. 내연남은 연진을 거칠게 밀쳐내며 형사 뒤로 숨으려 했습니다. 믿었던 사랑마저 배신으로 돌아오는 순간
연진은 바닥에 나뒹굴며 짐승 같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죽여버릴 거야. 너도 죽고 나도 죽어. 연진이 내연남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지만 이미 형사들이 그녀의 양팔을 뒤로 꺾어 제압한 뒤였습니다. 차가운 금속성 소리와 함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철커덕. 그 소리는 연진의 화려했던 인생이 종지부를 찍는 소리였습니다. 박연진 씨, 당신을 살인 방조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미란다 원칙이 낭독되는 동안 연진은 바닥에 떨어진 10만 원짜리 상장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효부상 연기력이 출중하여 이 상을 줌. 그 문구가 마치 말순 씨의 비웃음처럼 느껴져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연진이 경찰들에게 질질 끌려나가는 동안 조문객들은 누구 하나 동정의 시선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마트폰을 꺼내 그 추한 몰골을 찍어대기에 바빴습니다. 어머, 저거 봐. 세상에 비밀은 없다더니 저런 년은 콩밥도 아까워.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지. 플래시 세례와 비난 속에서 연진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주인공이 되긴 했지만 그 무대는 강남 빌딩이 아닌 뉴스 사회면이었습니다. 내연남 역시 공범 혐의로 다른 형사들에게 연행되었습니다. 서로를 향해 욕설을 퍼붓는 두 남녀의 추악한 퇴장은 한편의 막장 드라마보다 더 비극적이었습니다. 소란이 잦아들고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멀어지자 빈소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엉망이 된 바닥에는 밟히고 구겨진 10만 원과 부서진 액자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천천히 걸어가 구겨진 지폐를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순 씨의 영정사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향을 하나 피워 올리며 그는 사진 속 친구를 향해 조용히 의조렸습니다. 회장님, 보셨습니까? 아주 속이 다 시원합니다. 회장님 말씀대로 그년 지옥 구경 제대로 하고 갔습니다. 영정사진 속 말순 씨는 국화꽃밭 한가운데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근심 가득했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듯 개구진 미소마저 머금고 있는 듯 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말순 씨가 마지막으로 남겼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김 변호사, 나 죽고 나서 울지 마. 나는 억울해서 죽는 게 아니야. 내 인생 마지막 청소를 깔끔하게 끝내고 가서 오히려 홀가분하니까. 저승 가서 우리 아들 만나면 자랑할 거야. 내 마누라 내가 참교육시키고 왔다고. 김 변호사는 눈가를 훔치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거기선 아드님 만나서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두 다리 뻗고 편히 쉬십시오. 남은 재산은 회장님 뜻대로 세상에 춥고 배고픈 사람들 따뜻하게 데우는데 쓰겠습니다. 빈소에 불이 하나둘 꺼지고 말순 씨의 영정사진 위로 따스한 햇살 한 줄기가 비쳐들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고통스러웠던 이승의 기억을 모두 털어버리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떠나는 그녀의 마지막 인사 같았습니다. 악랄했던 며느리는 차가운 유치장 바닥에서, 배신한 내연남은 취조실에서, 그리고 말순 씨는 평온한 영면의 세계에서 인과응보의 수레바퀴는 그렇게 정확하게 제자리를 찾아 멈췄습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고 100억짜리 연기에도 반드시 출연료는 청구되는 법이니까요.